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샤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며칠 만입니까? 조금 또 추석 연휴 올해는 참 유난히 길었죠. 엿새간 6일간의 추석 연휴 등등으로 여러분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그래도 제 얼굴을 여러분께서 잊어버리면 안 되시니까 이렇게 제가 하여튼 방송이 가능한 날 또 서울에 제가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이슈 1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정부의 통계 조작, 우리 지갑 털렸다 하는 얘기인데요. 문정부 통계 조작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른바 자기들의 불리한 것은 살짝 통계를 마사지를 한다고 그러죠. 통계를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 넣어서 취사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수치 자체를 불리한 수치를 빼거나 라는 게 바로 통계 조작이 아니기 무엇이겠습니까? 통계 조작, 더더군다나 집값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특히 아파트 값이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있을 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 성난 민심을 피해가려는 하는 그런 것을 통계 조작으로 삼았는데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 국가 통계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모든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통계가 작년보다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럴 때는 이 마이너스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시정을 하려는 정책을 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 정책, 행정부의 시책은 바로 국가 통계에서 나온다. 항상 국가 통계는 우리의 민생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통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통계를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 뽑는다거나 아예 통계 수치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이 경영, 우리 경제 상태는 뒤틀렸다. 야말로 정상으로 올려간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경제 운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통계 조작으로 우리의 민생에 크게 조촉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분노의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갑을 털렸다, 우리 지갑을 털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정말 아주 생태 같은 피 같은 우리의 지갑에서 털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사로 폭로가 됐습니다. 이른바 집값을 조작을 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재건축 부담금 1조로 우리 민생이 날벼락을 맞았다. 결국에는 저들이 저 꼼수를 통해서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왜곡 현상을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의 돈을 털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상태인데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우리 관련 기사에 그 시각물로 돼 있는데요. 재건축 부담금.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수치를 조작을 한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재건축 부담금 요걸 좀 키워 주십시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돈을 뺏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이다. 수익의 일부를 당신들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한 집값 상승을 했으니 집값 상승의 일부를 정부에 떼서
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 2013년에 일시 중단됐다. 18년에 1월에 재시행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건축한 새 집을 분양받을 때 조합원이 추가로 내는 분담금과는 다르다. 즉,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이익을 보는 기존의 옛날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요 재건축을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상에 큰 수익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적정 수준, 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금, 어디는 1%, 어디는 뭐 0.5%라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건축 부담금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여러분들께서 뭐 산출 공식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재건축 종료할 때까지 공시가 마이너스 빼기 재건축 시점 공시가, 그러니까 재건축 앞뒤 공시가의 차액에서 개발 비용을 빼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빼고 부과율을 곱하면, 당신은 재건축을 이번 재건축 프로젝트에 의해서 약 한 7, 8억의 자산상의 상승을 가져왔으니까 이 중에서 일부 1%나 0.5%는 부담금을 국가에 내시오라고 하는 재건축 부담금인데,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그런 집값 상승하면 민심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값을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계도 조작을 한 거고, 그래서 통계 조작으로 해서 이 재건축 이전에는 집값 상승, 즉 공시주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을 했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껑충 공시지가가 높여놨으니 어떻습니까? 재건축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은 부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이제 저 시각물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로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부담금이 늘어난 주요 서울 재건축 단지. 여기에 보면은요, 뭐 대표적인 그 예를 4개 정도 들었죠. 영등포구,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이렇게 4개 지역을 댔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원, 요게 국토부의 관련 기관입니다. 국토부에서 컨트롤, 좌지우지하는 바로 부동산 원. 옛날에는 이름이 부동산 원이 아니라 뭡니까? 감정원이라고 그랬죠. 감정원이 그 감정이란 말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해서 원래 취지인 부동산 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부동산 원은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주락펴락하는 이른바 관리가 충분히 가능을 했기 때문에 저 기관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인위로 올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민간 시중은행이죠. 여기가 비교적 제일 데이터가 많고 해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알려진 데입니다. 영등포구를 볼까요? 영등포구. 정부의 컨트롤이 가능한 부동산원은 47% 상승이 됐는데, 민간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163%가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63%가 맞았는데 이 통계 조작으로 47%밖에 안 오르는 걸로 했으니 공시지가에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50만 원밖에 안 내도 될 거를 2억 6천만 원이나 돈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죠. 저 자료대로 하면은 한 푼도 돈을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정부가 찍어 눌러서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생겼다. 강남구 마찬가지죠. 한 푼도 안 내도 될 거를 3억 4천만 원이나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3억 4천만 원을 낼 것을 4억 1천만 원으로 이 껑충 부담금이 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북구도 마찬가지네요.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될 것을 저렇게 통계 조작으로 2억 9천만 원, 거의 두 배 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저렇게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 통계를 조작한다는, 통계에 손을 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결국에는 통계 조작으로 우리의 피 같은 돈이 저렇게 수억 원이 더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털렸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원의 통계를 손을 댐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1억부터 최대 4억까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수십만, 거의 뭐 100만 명까지도 갈 수가 있죠. 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은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의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통계 조작에 우리 지갑만 털렸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저렇게 태연하게 자행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부죠. 그런 다음에 어땠습니까? 퇴임 후에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라고 퇴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잘했으면은 좋다. 더 이상 문재인 이름을 거론을 안 하고 잊혀진 존재로 살게 내버려 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 실정, 그리고 폭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우리 지갑을 털었으니까 그거는 뭐 실수한 실정보다도 폭정에 가깝다. 국가기관이 우리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지갑을 털어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태를 야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문정부의 문체부 산하기관이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에 세금을 퍼줬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속속들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문체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얘기 있습니다. 약칭 문예위. 4년간 문재인 정부 4년간, 원래 5년인데 요 집계를 4년간만 했다는 얘기죠. 4년간의 조총련 산하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을 부산에서 열면서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은 1966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조총련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산하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평소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의 행사를 연 단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에 문체부에서 1억 2천만 원 이상을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후에 밝혀지는 상황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친북 활동, 종북 활동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참 이렇게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친북 단체까지도 지원을 했다는 면에서는 참 얼마나 많은 이 친북 단체를 우호 세력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게 배현진 의원실에서 이 기초 자료가 나온 건데요.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까지 지원해 줄 때 우리 문화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서 물릴 만큼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반국가 단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이것은 문체부로서 담당 직원들이 마땅히 이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네, 이 개딸들이 도하는 색출을 해서 이것을 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죄와 벌에 죄를 묻고 벌을 행하고 하는 것이 무풍지대가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공무원들의 이 범죄 행각 이것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요 구상권을 행사를 하든지 담당 직원, 담당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 이 반국가 단체에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을 준 사람들은 정말 다 파악이 돼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도 받아내고 또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논평을 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반국가 단체까지 저 수억 원의 돈을 줬다.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서 제가 이슈 1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치고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강 이유로 재판 빨리 끝낸 이재명 퇴원 후 강서 직행을 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건강을 이유로 이재명 오늘 칼럼도 그런 칼럼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 이 법정에서 판사님 저쪽에 있는 저랑 같이 일했던 제 부하 한 번만 껴안아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판사가 얼떨결에 뭐 껴안아 보겠다는데 굳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렇게 껴안는 모습. 네, 이게 글쎄요. 참 저는 인간 이재명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선전선동에 저처럼 능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도 저럴진데 자유의 몸으로 법정 밖에서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선전선동으로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아주 혀를 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도 재판장님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자신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재판을 좀 빨리 끝내달라라는 주문 아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당연히 사람인 이상 재판을 빨리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판을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잠시 뭐를 이렇게 수석을 밟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서울에 있는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강서구. 서울의 강서구는 그야말로 서쪽이죠. 서울의 제일 끝이고 이 병원은 이 녹색병원이라고 저쪽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가서 강서구의 유세 현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뭐 꾀병으로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그 쇼맨십에 매우 밝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유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증명해달라.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재명이 강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 6일 대장동 유래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끝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임에 분명한 거죠. 이날 오후 회복치료차 입원 중이던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녹색병원, 이 녹색병원 아주 민주당과 깊은 관련이 있더군요. 그쪽에 병원을 설립한 사람도 그렇고 뭐 은행장 이 병원장도 그렇고 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아주 이게 밀착돼서 그동안에 많은 행동을 보여왔다 하는 그런
알려진 병원입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저 녹색병원은 민주당 계열의 병원이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편향적인 그런, 물론 뭐 정치 성향이라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병원장이 또는 병원의 어떤 그 이 창립된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과 지금까지도 여러 번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서 병원을 녹색병원으로 택한 겁니다. 예, 어딥니까? 서울 성모병원, 제가 있는 여의도의 성모병원에서 1시간 머물다가 바로 녹색병원으로 간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죠. 네. 이 연단에 올라 이렇게 소리 높였군요.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강서구민 여러분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아주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권의 하야를 유도를 하고 퇴진을 유지를 하고 탄핵을 꺼내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당대표로서 거기 가서 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지금 몸은 되나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톤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단식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지는 모습, 또 가끔씩 이렇게 헛발을 내딛는 모습, 이런 거와 비교해서는 뭐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재명의 두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지킬 앤 하이드처럼, 어떨 때는 선한 얼굴, 어떨 때는 악마의 얼굴 하면서 그 두 얼굴을 가진 이재명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얘기했던 그 이재명이 맞나라고 강서구 가서는 또 소리 높여 무조건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쓰러뜨려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강서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글쎄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재명의 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지팡이 짚고 가끔가다 이렇게 약간 그 헛발질을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한 모습이 자주 나오죠. 그런 걸 보고 참 씁쓸한 표정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쁘다 바빠. 선거구 획정, 현역 의원 선거법 개정, 미리 보는 선거법 개정을 보는데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자기들 유리하도록 저렇게 획정을 한다 씩 웃고 있죠. 그러면서 아유 바쁘다 바빠. 선거구가 자기들 입맛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제가 아주 강건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이 민심의 현장 청주 흥덕구에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그 현수막, 거리 현수막을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그리고 15일만 게재를 하고 떼고 또 바로 다른 그 현수막으로 갈아서 게시를 하면 되니까요. 사실상 선거 관련 현수막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전유물이 됩니다. 정치 신인들은 이거 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명절, 추석 연휴 명절 이 인사, 고향에 오신 것을 뭐 환영합니다라든가 건강하고 뭐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의 간단한, 그것도 횟수가 많으면 또 고발을 해서 다 떼게 만드니까요. 제가 이 선거 현수막만 봐도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이게 공고히 유지가 되는지 정말 참 제가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저렇게 씩 웃으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이 획정을 할 지금 그럴 태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기득권 이 카르텔이 얼마나 이게 우리 사이에 뿌리 박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청문회장 이게 저기군요. 예, 김행야 써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청문회장에서 김행 그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비우고 나온 것을 이렇게 그 패러디를 한 거군요. 예. 엑시트라는 얘기는 뭡니까? 출구란 얘기입니다. 나가는 게 바로 엑시트시죠.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 물론 뭐 김행 후보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간 건 아니죠. 그 옆에 탈북했던 그 누굽니까? 이름이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탈북한 이 그 비례대표 의원이 나갑시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김행 의원이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펼쳤는데 그래도 청문회장의 후보자가 그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은 그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행만 지금 빼고 나머지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미 지금 이게 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김행 후보자만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저렇게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만평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만평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네, 이제 만평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얌체 선관위원장 이대로 둘 건가? 얌체 선관위원장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선관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선관위원장이 대법원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선관위원장은 어디 기관에서도 타치를 받을 수 없게 입김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이 독립기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것도 상당히 제한을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 중에서 서열 높은 사람들 중에서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맡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태악이라고 하는 선관위원장이 있고요. 그 정에는 노정인가요? 똑같은 노씨군요. 노씨 바로 이 대법관 중에서 선임이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기관 선관위로서의 위상에도 이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망받는 분을 간택을 해서 선관위원장의 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각종 외풍도 맞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저분이 하는 선관위는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이 또 얌체짓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법원장 차에 바짝 쫓아오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대법원장의 차는 이게 특별 관리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꼭 몇 명 이상이 안 타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의 차량은 아무리 선관위원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특혜를 주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더 높은 거고 대법관 중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명을 하는 거니까 요 차이를 두는데 문제는 요거를 지금 악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악용했다. 작년 10월로 그러니까 딱 1년 전 일이네요. 경찰 호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를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서 과태료를 받았다. 이게 과태료 9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관위원장이 얌체짓을 했다 하는 얘기가 더욱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 노태학 위원장은요, 비슷한 시기에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도 대법관 관용차가 아니라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을 했는데, 5부 요인 중 한 명인 선관위원장, 예, 우리나라 3부, 4부, 5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선관위원장이 5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선관위원장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법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그 지적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 어디에서 제보를 받아서 그대로 선관위의 자료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지금 잡아낸 것인데요. 예, 지난해 10월 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차례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누구 차가?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탄 선관위 관용차가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경기도 안성시와 서울 서초구 원주동 부근이었는데요. 32분 간격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후에 경찰 차량 호의를 받는 대법원장 차와 함께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2건이나 부과받았다. 예, 이때 노태악 선관위원장, 예,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경찰에 따로 호의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또 호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제 그런 지위니까 쭉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질주를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본인도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질주하는 그런 특권이 있는 양 그렇게 얌체짓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얌체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이 이 정도의 지금 법을 지키려고 하는 준법 의식이 미비하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과태료가 9만 원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선관위원장 관용차 운전기사가 납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운전기사는 만약에 실제로 운전기사가 납부를 했다면 운전기사는 무슨 죄입니까? 빨리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저 대법원장 차 뒤에 바짝 쫓아가. 그러면은 프리패스야. 이 버스 전용 차선을 왜 앞에서 경찰이 칸보이를 받고 후의를 하니까 우리가 빨리 서울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납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납부를 했는데 글쎄요, 이 9만 원을 기사가 납부했다? 예, 이거는 뭐 뒤로 또 뭐 보존을 해 줬겠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도 공항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예, 선관위원장 관용차는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할 때만 관용차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서도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 공항으로 나오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글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참 본인도 헷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관위원장으로서 특혜를 받는 부분만 쏙쏙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받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글쎄요, 진짜 공인으로서 이거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이 국가 행사에 같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한 후 복귀하는 중에 통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경호 차량이 인도하는 대법원장 차량과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주의하겠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서 이 건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로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은 이제 청주 상당히 지역구가 있는 국회 부의장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선관위원장은 의정과 같은 과실에만 관심을 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좋은 것만, 특혜만 쏙쏙 꽃감 빼듯이 뻐먹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비리를 그래서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원장의 특혜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고, 실제로 선관위원장을 그대로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겸하면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적절하게 국가의 많은 분들의 신망을 받는 분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정말 선관위원장이 다시는 부정선거 의혹에 이 선관위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강력히 논평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포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의 의미심장한,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칼럼은 이 칼럼 내용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칼럼을 제가 갖고 온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신복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피고인인 처지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인 환시 속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를 갖게 됐을까? 오늘 칼럼은 조선 칼럼입니다. 조선의 김대중 칼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네, 김대중 칼럼을 지금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가 치밀하고 저돌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막가파인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지난 대선 전에 그가 형수에게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쌍욕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씨의 대선의 꿈은 끝났다고 지레 단정했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그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도 그 사건을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폈다.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충분히 그때 그 사건 아시죠?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대선 3일 전에 이 사건의 몸통은 바로 윤석열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엉터리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배웠다. 그중 하나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욕만으로도 그 두 가지를 다 범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은 일찌감치 퇴출을 당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즉 이재명은 대통령은 못됐지만 국회의원 당대표의 이제는 막강한 공천권까지 거머쥐게 됐다.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은 오히려 승기를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 정치가 미쳤거나 그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네, 정치가 미쳤거나 그가 미쳤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미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줄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정치인이 뻔뻔함은 금기 중에 금기였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에서 뻔뻔함은 미덕이고 기본이다. 윤미향과 김남국, 조국 등 그 미덕의 소유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 대표는 그 대열의 선두에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도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검찰이 그를 1년 반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는데도 아직 결정적인 물증을 찾거나 증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무엇을 잘못 짚었거나 이 대표 수하들의 입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명이 대북 송금 분야에서 입을 여는가 했더니 이건 누구 얘기합니까? 국회의원 평화부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평화부지사? 이름이 글쎄요. 를 했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자물쇠를 채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그 평화부지사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은 한번 올려봐 주시는 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이름이 이가에 맴돕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를 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화영 얘기죠. 오드리 햇반님이 이화영 그렇죠. 한 명이 대북 송금 분야에서 입을 여는가 했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자물쇠를 채웠다. 바로 이화영의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이재명 조직의 결사적 두께가 대단하고 봉합력이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서로를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불과 1, 2년 기간에 대한민국 정통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장악을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한 청년 조직에 올라탔다는 주장도 있다. 적어도 북한 추정면에서는 문재인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이재명은 586이나 전교도 1세대의 후속이 조달되지 않고 있는 현재 정치 여건에서 한국의 좌파, 친북, 친중, 종북의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급 정치인이 가졌던 화려한 경력,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경력도 없고 정치적인 정통성도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좌파, 진보, 친북, 야당을 아우르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좌파의 대북격인 백낙청은 그를 김대중 이후의 최고의 정치인으로 띄우고 있다. 이재명은 과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단식과 연자농성, 투옥 등 온갖 액세서리를 총동원해 복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신복 검찰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이재명 조직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인물 관리 면에서도 이재명의 조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사적인 윤석열표 조직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계속 덜커덩거린다. 국민의힘 공천 주변에서는 어쩌면 기회주의자들만 보인다. 본래 보수 우파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아스팔트 결사파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아스팔트 결사파들 아시죠? 아주 공고한 그런 결속력을 갖고 윤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칼럼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그의 여당이 기댈 곳은 오직 국민의 선택뿐이다. 이재명의 운명이 총선 전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이미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과의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에서 결단이 내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게 된다.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그의 여당이 기댈 곳은 오직 국민의 선택뿐이다. 이재명의 운명이 총선 전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빗나간 것 같다.
이재명과의 한판 승부는 이제 총선 투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예,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정말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이 선전선동과 어떤 지도자로서의 또 포옹 뭐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세력들의 결속, 나는 이렇게 정진상, 또 정진상 개인에게는 귓속말로 했겠죠. 야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결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 지금처럼 아주만 하면 돼. 라고 포옹에 갖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진상에 대해서는 입을 앞으로도 열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정진상을 껴안으면서 포옹하면서 그렇게 이심점심으로 지금처럼만 앞으로도 계속 결정적인 증언 이런 것들은 입을 닫아라 하는 얘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총선 전까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이 김대중 고문은 없다고 본다. 예, 구속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 우리 이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아유 이재명이 좀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도 사법 처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총선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아주 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칼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슈로 하이파이브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중진의 험지 출마를 늘려야 한다라고 정치 신인들은 입을 모으고 야당 즉 민주당도 다선 물갈이론이란 말이 지금 상당히 고강도로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제 그저께죠. 하태경 부산의 해운대 갑의 지역구인 하태경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갑을 포기하고 서울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여당 원외 지도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제3 이른바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론도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중진들의 험지 출마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성공을 했냐 실패가 했냐 철저하게 한 명이라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른바 각 지역에서 잘 지역구를 잘 닦고 있는 중진들 의원들을 험지로 출마를 시켜가지고 성공을 한 명도 못했다라고 하는 반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얌체 선관위원장 이대로 둘 건가라고 할 때 그 자료를 모아서 언론에 다 보도자료를 낸 정우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상당에 있다가 이분이 바로 직전에 청주 흥덕에 출마해서 낙선을 한 분입니다. 4선을 도선을 했는데 흥덕이 워낙 험지 중에 험지고 민주당의 아주 오아시스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젖과 끓이 흐르는 오아시스 같은 누구라도 깃발만 끄주면 다 묻지마 투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에서 이렇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해서 흥덕으로 왔는데요. 흥덕에서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또다시 도종환의 이 3선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상당으로 돌아가서 그 국회 의장, 부의장까지 한 분인데요. 바로 이런 게 지금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진의 험지 출마가 이 하태경처럼 늘어야 한다. 제2, 제3 늘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지난 4년 전에 중진의 험지 출마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팽팽한 그런 그 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험지 출마론과
그렇지 않다. 이게 결과가 중요한데 험지 출마에 대해서 4년 전에 해봤더니 이게 한 명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생환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팽팽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가 판단을 하는 그런 그 묘안 중에 묘안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진이라고 그래서 다 험지 출마를 내보내면은 4년 전에 그런 그 꼴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인 한번 해봤더니 다 이거 안 되더라. 그대로 중진은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상황이라든가 그 중진의 의원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충분히 그 지역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신망이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툼하면은 그 지역에서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진 중에서도 굉장히 그 기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주로 텃밭이 그 대상이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컨대 이 TK라든가 PK 중에서 거기는 뭐 거의 당선 가능성이, TK는 거의 95%가 당선 가능성이고 PK는 근 한 80%가 국민의힘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게을리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죠. TK와 PK 말고 또 충청 또 수도권 중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 지역에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지, 또는 이분이 없어도 충분히 오히려 그것을 다선 의원을 험지로 출마시키고 신인을 갖다가 출마를 시키면은 오히려 더 폭발적인 상승 효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 보자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민심이 그것을 가장 잘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 다선 의원이 여기에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오히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필요한지가 명징하게 드러난 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간을 들여서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바로 제2, 제3의 하태경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중론하고 이게 엽설할 것이냐. 저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역 민심과 지역 사정을 면밀히 이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다선 의원을 험지 차출할 것이냐, 그대로 두어서 지역의 이 뭡니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은 중앙당의 그 지도부에서 면밀히 파악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후에도 방송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진정으로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저는 뭐 열심히 방송을 하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고요. 청주에서도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맛 좀 하시고 또 오후에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